자, 그럼 사구체 여과율 GFR에 이어서 세뇨간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뇨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기능이 이제 어, 어떤 그 여과가 일어난 다음에 필트레이션 된 다음에 이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일어나거나 혹은 다시 더해지는 시크리션 과정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질 X가 최종적으로 배설되는 이 배설량은 우리가 지금 요 공식에서는 UX 그 물질 유린에서의 농도에다가 유린 볼륨을 이제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농도에다가 유린 볼륨을 곱해주면은 최종적으로 배설되는 그 물질의 어, 배설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 배설량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배설량은 여과양에다가 여과양, 여과량, 여과량에다가 트랜스포트 되는 양, 재흡수되거나 시크리션 되는 양을 다시 보정을 해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배설량이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여과량에다가 이, 어, 이 TX 되는 양을 보정을 해주면은 이제 배설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과량은 우리가 어, 혈장에서 필터가 되니까 혈장에서 그 물질의 농도에다가 사구체 여과율, 분당 얼마만큼의 여과량이 생기는지를 나타내는 값인 GFR을 곱해주면은 여과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과량은 필터되는 양은 오른쪽 그림에서 GFR 곱하기 PX가 되고 이제 재흡수될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TX를 해주면 되고 제거가 되니까 여과량에다가 더해질 경우 시크리션 될 경우에는 GFR 곱하기 PX 플러스 TX를 해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배설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 GFR 곱하기 PX는 GFR은 우리가 밀리리터 퍼 미닛이 되는 거고 플라스마 농도는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가 되고 자, 그러면은 여과양은 분당 밀리그램으로 표현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FR은 우리가 인슐린의 클리어런스 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봤듯이 여기 IN은 인슐린이 되겠습니다. 인슐린을 이용한 그 클리어런스 값이 이제 GF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의 클리어런스는 이 GFR이 되는 거고, 자, PX는 플라스마 X의 혈장에서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X는 Net Amount Transferred by Tubule, 튜블에서 이동되는 그 물질 X의 네트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흡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빼기가 되는 거고 시크리션이 더 많을 경우에는 더 더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식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다시 여과 양에다가 트랜스포트 되는 양을 더해주거나 빼주면은 최종적으로 배설량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맨 왼쪽 그림에서 인슐린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설량이 여과량이 먼저 이제 1차적으로 여과량이 생기는데 인슐린은 세뇨관을 거쳐 나오면서 더해지거나 빼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배설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과량과 배설량이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즉 트랜스포트 되는 양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재흡수되거나 시크리션 되지 않으니까 TX는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FR 곱하기 PX는 UX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전 동영상에서 GFR은 GFR
equal px ux v가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이 x는 이제 인율린이 되겠습니다. 인율린. 자, 그리고 글루코즈가 있는데 우리가 글루코즈는 동일하게 이 공식에서 살펴보면은 글루코즈는 우리가 오줌에서 제로가 되죠. 그리고 글루코즈는 분자가 작기 때문에 여과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여과 양이 있을 거고, 그런데 여과되는 만큼 전부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글루코즈는 거의 100%가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여과된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배설되는 양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글루코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TX 값이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과된 만큼 전부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배설량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PAH라는 또 물질이 있는데 PAH는 시크리션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TX 값이 포지티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여과양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재흡수되는 양, 시크리션 되는 양에 따라서 배설되는 양이 이제 그만큼 더해지거나 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다양한 물질들, 이온들이 어, 이제 얼마만큼이 필터되고, 얼마만큼이 재흡수되고, 다시 분비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익스크리티드 된 배설되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과양은 필터된 양이 되겠고, 이제 재흡수되거나 시크리션 되는 양이 있을 거고, 이제 익스크리티드 되는 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디움을 보면은 소디움은 지금 이게 24시간 기준인데 26,000 미리 이퀴벌런트가 필터되는데 25,850 미리 이퀴벌런트가 재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0 미리 이퀴벌런트가 이제 배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흡수되는 퍼센트는 99.4%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디움이 이 재흡수되는 그 곳을 보면은 프록시멀 컨볼루티드 튜블, 다음에 L은 룹스 오브 헨네, 다음에 D는 디스탈 튜블, 그리고 C는 컬렉팅 덕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포타슘의 경우에 있어서는 600 미리 이퀴벌런트가 필터되고 560이 재흡수되고 시크리션도 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크리트 되는 양은 90이 되고 재흡수되는 퍼센트는 93.3%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서 우리가 글루코즈는 800mm몰이 필터가 되고 재흡수되는 게 800 다 흡수가 되죠. 자, 그래서 익스크리티드 되는 양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흡수되는 퍼센트는 100%가 되는 거죠. 자, 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필터되는 양이 하루에 180리터, 즉 밀리리터로 따지면은 18만 밀리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7만 9천 밀리리터가 재흡수가 되고 1000 밀리리터가 이제 오줌으로 배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재흡수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 이온들이 얼마만큼이 이제 필터되고 재흡수되고 분비되고 해서 배설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루코즈의 경우를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글루코즈 제흡수는 프록시말 튜블의 얼리 포션에서 대부분 다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듐과 같이 다 제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모든 글루코즈는 이제 제흡수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표에서 그 프록시말 튜브를 이제 어, 그 총 길이를 100이라고 이제 나타냈을 때 총 첫 번 25%에서 글루코즈가 대부분 이제 제흡수가 되는 거죠. 자, 요 Y축에서 나타내는 것은 어, 이제 튜블라 플루이드, 즉 여과액과 그 플라스마에서의 농도 B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농도 B가 처음에 여과됐을 때는 이제 지금 플라스마에서의 글루코즈 농도, 플라스마는 자유롭게 필터가 되기 때문에 거의 100%가 일단 필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작은 1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25%에서 대부분 그 프록시말 튜브 총 길이의 25%에서 대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흡수가 일어나니까 글루코즈 튜브 그 플루이드에서의 농도는 많이 감소되게 되는 거죠. 플라스마는 일정하고 그래서 분자는 감소하고 분모는 일정하게니까 어, 이제 0.1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에서는 우리가 어, 글루코즈는 그 프록시멀 튜블의 첫 25%에서 거의 90% 이상이 이제 재흡수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뉼린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 점점 그 농도비가 증가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이 재흡수되니까. 그런데 이뉼린은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죠. 재흡수되거나 분비되지 않으니까 물은 재흡수되고 하니까 이뉼린은 점점 더 농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튜블라 플루이드에서의 이뉼린의 농도는 자꾸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F 비해서 이 TF 튜블라 플루이드에서의 이뉼린의 농도는 자꾸 증가하니까 이 레이셔는 자꾸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물의 배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우리가 사구체에서 하루에 180리터가 필터가 된다라고 했죠. GFR. 이걸 분당으로 따지면 125ml per minute, 125ml per minute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80리터의 여과액이 우리가 다 배설되진 않죠. 자, 그래서 이 물의 대부분은 이제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그 재흡수되는 역할에 중요한 호르몬이 이제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바소프레신에 의해서 어, 상당히 또 줄여줄 수가 있는데 코렉팅 덕트에서 그래서 집합관에서 이 바소프레신이 작용해서 어, 우리가 그 물이 얼마만큼 오줌으로 빠져나갈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어, 유린이 플라스마와 아이소토닉하다고 등장성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GFR 그 여과액 분당 125ml는 사구체를 통과해 나오면서 198.7%가 제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유린 볼륨은 하루에 2.4리터 정도 되고 그리고 유린에서의 그
솔루트들의 농도는 290ml 오스몰 정도, 즉 유린의 토니서티는 290ml 오스몰, 즉 플라스마와 등장성이 되는 거죠. 290 정도면은 플라스마의 토니서티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우리가 2.4리터의 유린 볼륨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소프레신이 있는 경우,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바소프레신이 존재하는데, 바소프레신으로 인해서 필터되는 물의 99.7%가 재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린의 오스모랄리티, 토니서티는 1400ml 오스몰이 되는 거고, 이때 유린의 볼륨은 0.5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소토닉한 경우와 비교하면은 1.9리터, 하루에 1.9리터의 물을 우리가 배설을 안 하고 우리 몸에 그대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의 개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자, 바소프레신이 없는 경우에는 필터된 물의 양의 87.1%만이 흡수가 일어납니다. 자, 이때 흡수는 바소프레신이 없어도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소디움이라든가 이런 이온들이 재흡수되면서 같이 함께 물이 삼투압에 의해서 같이 따라서 이제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흡수가 일어나는데, 이런 방식으로 87.1%가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그 유린 볼륨은 하루에 23.3리터가 생깁니다. 자, 거의 1시간에 1리터의 오줌이 생기는 거죠. 자, 이때 유린의 오스모랄리티는 30ml 오스몰, 아주 낮은 토니서티, 저장성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하이포토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오줌이 그 등장성이라고 가정한 수치에 비해서 지금 20.9리터가 더 배설되는 거죠. 그래서 20.9리터의 로스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소프레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오줌량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주 물이 여과가 된 이후에 각 세뇨관을 거쳐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유린이 되는데, 그 각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록시말 튜블인데, 자, 프록시말 튜블의 끝에서 이제 까지 왔을 때 물은 지금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이제 패시브하게 이제 이동을 하게 해서 이제 재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물은 이제 패시브하게 흡수가 된 이동을 함에 반해서 그 물이 여기서 이동을 하려면은 이제 솔루트들이 먼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루트들이 이동을 하면서 물은 이제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솔루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소듐이 있는데, 소듐이 재흡수가 되면은 이 삼탑을 맞춰주기 위해서 물이 같이 따라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듐의 재흡수는 이제 액티브한 과정, 즉 이 과정에서는 이제 ATP를 이용한다는 것이고, ATP를 이용해서 이 솔루트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물은 그에 맞춰서 패시브하게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물이 이동을 이제 프록시말 튜블에서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러한 과정 말고도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워러 채널이 있습니다.
이 아쿠아포린은 워터 채널인데 이 채널을 통해서 또 물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탑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워터 채널을 따라서 이 채널을 통해서 물이 또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록시말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 일단 솔루트들이 필터된 솔루트, 여과된 솔루트들의 60에서 70%가 제흡수되고 마찬가지로 여과된 물의 60에서 70%가 이 프록시말 튜브에서 제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래쪽 그 표에서 보면은 이 오스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 이온들을 얘기합니다. 소디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온들. 그래서 처음에 필터 됐을 때 우리가 100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구치에서 이 프록시말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 지금 거의 한 40%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60%는 이제 제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도 마찬가지로 60%가 제거가 되고 40%만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보면은 이제 룹스 오브 헨내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제거가 또 일어나서 한 20%만 남게 되고 또 디스탈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 또 한 5% 정도 더 줄고 다음에 컬렉팅 덕트를 거쳐 나오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또 더 줄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컬렉팅 덕트에서 우리가 이제 바소프레신이 여기서 바소프레신이 작용해서 이 배설되는 오줌량을 상당히 조절할 수가 있지만 그 물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재흡수되는 곳은 바로 이 프록시말 튜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0에서 70%. 자, 다음은 이제 룹스 오브 헨내에서 물에 일어나는 물의 흡수를 살펴보면은 어, 헨내고리의 하행각은 물의 투과적이고 상행각은 비투과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룹스 오브 헨내가 이제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하행각에서는 물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물이 제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상행각에서는 이제 물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상행각에서는 이제 상행각 이쪽에서는 어, 포, 나,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 등이 이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헨내고리의 하행각 끝에서 세뇨관액은 고장성이 되겠습니다. 이 끝에서는 고장성, 하이퍼토닉. 이제 이것은 이 프록시말 튜블에서 우리가 프록시말 컨볼루티드 튜블 근위곡 세뇨관에서 이제 여과액은 거쳐 나오면서 여기까지는 아이소토닉한 상태가 됩니다. 아이소토닉 등장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행각을 거쳐 나오면서 물이 제거가 되니까 하이퍼토닉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상행각을 거쳐 나오면서 상행각은 우리가 이 이온들이 제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온들이 제거가 되다 보니까 이 상행각의
거쳐 나오면서 이 여과액은 저장성이 되겠습니다. 저장성. 하이포토닉. 자, 그래서 이제 저장성이 돼서 디스탈 튜블로 디스탈 컨볼티드 튜블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근위곡 세뇨관까지는 아이소토닉, 그다음에 룹스 오브 헨네 아래쪽 끝에서는 하행각을 거쳐서 아래쪽 끝에서는 이제 고정성이 되고 다시 상행각을 거쳐서 디스탈 튜블로 가기 전까지는 이제 저장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룹스 오브 헨네에서 이제 물이 제거가 되는데 이때 이제 여과되는 제거되는 물의 양은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과된 물의 15%는 이제 헨네고리로부터 재흡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프록시말 컨볼티드 튜블에서 60에서 70%가 제거가 되고 이어서 헨네고리에서 15%가 제거가 되고 그러면 거의 남는 게 여과된 물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 정도가 이제 디스탈 컨볼티블 원위 세뇨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룹소벤에 거쳐서 저장성이 된 여과액이 디스탈 튜블로 오게 되면은 이때 이 디스탈 튜블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물의 비투과적이며 어, 즉 그, 상대적으로 물에 임퍼미블하다는 얘기고 다음에 계속된 용질, 소듐이라든가 포타슘들의 제거로 세뇨관액은 점점 더 묽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구체에서 여과된 물의 5%가 이곳에서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디스탈 튜블에서 아까 20%가 이제 디스탈 튜블로 오게 되는데 디스탈 튜브를 거쳐 나가면서 15%가 남는다는 것이죠. 5%가 재흡수가 일어나고 15%가 이제 컬렉팅 덕트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스탈 튜브를 거쳐서 나오면서 여과된 여과액의 15%가 이제 컬렉팅 덕트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컬렉팅 덕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추가적인 물의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그 여과된 액의 삼투압과 부피는 이 바소프레신의 양에 의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소프레신에 의해서 어, 물이 얼마만큼 다시 재흡수가 일어날 건지 이 컬렉팅 덕트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소프레신은 우리가 어,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항이뇨 호르몬 줄여서 AD, ADH라고도 표현하죠. 안티 다이유레틱 호르몬 ADH. 자, 이것은 피투이터리 글랜드 포스테리어 후엽에서 이제 분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컬렉팅 덕트에 작용해서 물의 퍼미어빌리티를 증가하게 퍼미어빌리티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수분 재흡수를 이제 용이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스탈 컨볼티드 튜블에서 넘어온 그 여과액은 이제 저장성 15%가 이제 남는 15%가 넘어오게 되는데 어 이제 이 커렉팅 덕트는 피질에서부터 수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피질 그래서 피질 집합관에서 어 제거되는 물의 양은 10%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피질 집합관에서 물이 이제 제거가 되니까 이 저장성에서 등장성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수질 집합관에서 추가적으로 물이 계속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4.7%의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오줌이 형성돼서 어, 이제 고장성이 되는 거죠. 물이 계속 제거가 되니까. 그래서 1400ml 오스몰의 그 토니서티 3탑을 갖는 이제 오줌이 되는 거죠. 고장성의 오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그 디스탈 튜브에서 15%가 넘어왔는데 피질 집합관에서 10%가 제거가 되고 수질 집합관에서 4.7%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즉 컬렉팅 덕트에서 14.7%가 이제 추가적으로 제거가 된다. 14.7%. 자, 그럼 남는 0. 최초 그 여과된 여과액의 0.4%가 이제 유린으로 배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은 이제 각 그 세뇨관을 거치면서 대부분이 이제 제거가 돼서 되고 일부만 이제 오줌이 돼서 이제 어, 배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줌이 집합관까지 거쳐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오줌이 되는데 그 오줌은 이제 방광에서 저장이 되는 거죠. 방광. 자, 그래서 방광에서 저장이 됐다가 그것이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우리가 믹투리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믹투리션 과정은 척수 반사에 의해서 촉진되며 대뇌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억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광의 근육의 어떤 특징은 최초에 형성된 장력이 유지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장력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우리가 어, 더 많은 오줌을 저장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장력이 유지가 되지 않고 약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오줌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표에서 이제 방광에서 그 X축은 이제 방광 내 오줌의 볼륨이 되는 거고 Y축은 이제 압력이 되는데 어, 그 오줌이 증가할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방광 내 압력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 그 그렇게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고 천천히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방광의 장력이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방광의 장력이 그대로 있게 되면은 이 프레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데 그 이 텐션, 방광 내 텐션이 어, 그 방광 근육의 텐션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 완만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과정 동안은 우리가 어, 그 배뇨하고 싶다라는 이제 느낌이 오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400ml 정도 차게 되면은 이제 그 빅트리션 리플렉스가 트리거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제 배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리네이션.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믹투리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방광에 오줌이 모였다가 유리네이션 되기까지 이런 과정.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비뇨기계에 대해서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계의 그 오줌을 만들기 위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즉 이제 사구체 그리고 세뇨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오줌이 만들어지는지 이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비뇨기계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